안녕하세요. 태권조이입니다. 이 앞에 녹음을 아직 업로드는 하지 못했지만 4월 7일에 녹음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이 22일이거든요.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지인분들이 업로드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컨디션이 안 좋냐고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는데 일단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제가 이제 일찍 잠에 드니까 한 아침 7시면 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일단 뭐 식사를 제가 혼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맞으러 갔다 와야 되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몇 시간 동안 야채를 씻어요. 당근을 다듬는 게 흑당근을 구입해서 먹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뭐죠? 야채 스프인가? 그런 그 제품 광고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암 환자를 위해서 집에서 마련을 해서 먹으려면 암 환자 일단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듬으려면 스텝이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 800만 원에 그 비용이 필요하다. 스텝에게 지불하는. 그리고도 이걸 오랫동안 버티고 할 수 있는 스텝은 없다.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좀 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공감해요. 공감해. 당근, 브로콜리, 뭐 양배추, 뭐 이런 야채들을 저 이제 해독 주스도 먹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굉장히 바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7일에 재진을 갖고 이게 뭐죠? 지금? 갑자기? 잠깐만요. 네. 정말 너무 웃겨 죽겠네요. 제가 이 앞에 그 에피소드 그 편집했던 그 음악과 파이팅 음원 막 이런 것들을 삭제를 안 해놔가지고 그 지금 게러지 밴드에서 그게 연결이 돼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삭제하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7일부터 병원을 3일 내내 갔어요. 이게 좀 하루에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7일 날 유방외과 선생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수술 결과 받고 그다음에 8일에 또 그 항암 일정 잡느라고 종양내과 교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9일에는 또 그 방사선 그 스케줄 짜느라고 교수님 만났고 3일 내내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또 서울대병원 저희 집에서 2시간 걸리니까 거기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굉장히 바빴고요. 그리고 일단 다녀와서 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죠. 이 컨디션은 육체 컨디션보다는 심적 컨디션, 제, 제 정신적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좀 별로 안 좋은 그 마음들이 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무튼 녹음을 못하고 업로드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결과는 아주 뭐 깨끗하게 잘 됐고, 1.3cm로 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삼중 음성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암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암이라서 일단 그 수술을 기다리는 뭐 한 달이 넘었죠. 제가 처음 진단받고 거의 2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잘하지 않았다는 게 전 일단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잠시만요. 얘가 왜 또 패스워드를 저한테 달라고
이 애플이 너 왜 갑자기 나한테 패스워드를 달라고 하는 거니? 네. 아 정말.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커지지 않았고 그래도 항암은 해야 된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네, 교수님 만났던 거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종양내과 선생님 만났죠. 근데 종양내과 선생님이 보시더니 3중 음성이니까 6회 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겁해가지고 항암 부작용을 제가 너무 알고 있으니까 네? 처음에 한우식 교수님은 4번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골똘하게 모니터를 보시더니 그럼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4번 해도 될 것 같네요. 4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8일 날, 그 다음 날, 8일, 아니죠, 9일 날. 9일에 방사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때 좀 황당한 소식을 들어요. 선생님이 그 수술 부위를 보자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사이즈가 작은데 왜 이렇게 수술 부위가 크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랬었거든요. 수술 부위가 크다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주치의 여자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제가 피부 조직에 붙어 있어서 가슴 밑에 쪽이라서 피부 조직에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 크게 절개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방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 수술 부위가 크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모니터를 보고 제 그 기록을 이렇게 쭉 보시더니 암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네? 무슨 암이요? 했더니 옆에 상피내암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상피내암은 뭐 잘 얘기 안 하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좀 이상한 게 제 친구는 상피내암으로 재발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다른 쪽 가슴에. 근데 상피내암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상피내암이라서 말을 안 했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과연 이 상피내암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수술할 때 발견해서 제거를 한 건지 아니면 진단 후에 옆으로 전이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거를 아마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만나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요거를 좀 읽어드리면 제가 이제 항암을 하는데 제 그 치료약이 어디갔지? 제가 사실 그 원래 제 유튜브의 목적은 뭐 이렇게 막 정보를 드리거나 하는 려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사실 서로 좀 소통하고 마음 치유를 좀 하고 뭐 좀 그런 의미에서 저도 환자니까 제 얘기도 좀 하고 마음 치유 부분에 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보는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보를 드리는 거는 별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도움을 많이 받고 저도 유튜브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중음성에 관련된 자료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정보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나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뭔가 약간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게 찾아낸 자료들이나 또는 경험치들이 그 삼중음성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방송은 이렇게 영상도 없는 방송인데 제가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으셔서 답답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좀 읽어받으려고 제가 그 도세탁셀이거든요. 제 항암약은. 근데 도세탁셀 말고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서 집에다 아마 두고 온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꼼꼼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암 일정을 잡고 나면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줍니다. 이 교육이 참, 네, 참 진짜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실 굉장히 이분들은 막 빨리빨리 설명하시고 막 이러니까 한 번 교육받고 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살짝씩 녹음을 해요.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거나 할 때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녹음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게 녹음을 하는데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저희 녹음 안 됩니다. 핸드폰 꺼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녹음을 안 하면 이걸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끄고 다시 켜가지고 엎어놨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녹음 안 됩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의자 위에 내려놨죠. 그리고 계속 녹음을 했죠. 아니 그 말을 너무 빨리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속으로 녹음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빛의 속도로 하면 저는 처음 듣는 워딩들도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고 나중에 적용을 하죠?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서도 네,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책을 주는데요. 책은 뭐 책에서 준 내용을 보면 일단 부작용에 대한 안내예요. 부작용에 대한 안내인데 골수 기능 저하 그리고 백혈구 감소와 감염. 네, 백혈구가 감소가 되니까 이제 일단 항암은 다 아시잖아요. 빠르게 증식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머리도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빠르게 자라는 뭐 손톱, 발톱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또 피부에도 영향이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에도 다 영향이 있죠. 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백혈구 감소와 감염,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건데 백혈구는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싸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로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약제마다 차이가 있으나 백혈구 수는 보통 항암제 투여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져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백혈구 수가 감소된 시기에는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체온계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하면 감염이 있다라는 거를 의심을 해야 돼 가지고 응급실을 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 이러면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환자를 집에 내보내가지고 혹시 어디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는 38도가 넘어가면 응급실을 가라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거 공부할 때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열제나 찬물 수건을 사용해서 열을 내리면 안 돼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해열제도 사용하지 말고 찬물 수건을 사용해서 뭐 온도를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응급실로 가래요. 네. 그 다음에 예방 및 대처 방안. 뭐 손을 자주 씻고 일단 백혈구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외출 후 식사 전 용변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날 음식을 먹지 말래요. 생선회, 육회, 날달걀, 게장, 젓갈 이런 날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익혀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데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렇게 암 환자는 특히 항암 중인 환자는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깎아 먹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하고 상처가 생기면 물과 비누로 깨끗이 소독한 후 염증이 생기지 않나 확인을 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자를 때는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면도 시에는 가능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여드름, 뾰루지 등을 짜거나 긁지 않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관장을 하거나 좌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항암 중에는 설사를 하기도 하고 변비가 오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가 이제 그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지금 항암 1차 주사를 맞았어요. 20일에 1차 주사를 맞고 지금 병원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뭐 요 이제 항암 주사를 맞은 후 요 컨디션을 이제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집에 그 조카가 데려다 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설사를 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한데 그랬더니 조카가 아니 그게 뭐야? 설사면 설사고 변비면 변비지. 아니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설사면 설사고 변비면 변비인데 설사도 있고 변비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이 항암이라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튼. 네, 그런데 변비가 생겼을 때 관장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항문도 많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뭔가 상체기가 생기거나 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항암 기간 중에는 스케일링, 발치 등 치과 진료 요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치과 진료 절대 받으면 안 된대요. 항암 전에 다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에게 상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항암 중에는 입안이 다 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연고를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치과 치료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최근에 예방접종을 했거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네. 열이 없는 감기 증상, 두통 등이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문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아까 나온 건데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적혈구 감소와 빈혈. 적혈구는 신체 조직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백혈구 촉진제를 놔줘요. 그 항암 주사를 맞고 24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 24시간 이내에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 그 약을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맞아도 되고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동네 협력병원에서 맞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은 그 부작용을 줄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혈소판 감소와 출혈. 혈소판은 출혈이 생겼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지혈작용이 잘 되지 않아 작은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되기 쉽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까맣게 나올 때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을 때는 혈소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해 주면서 혈뇨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혈뇨가 안 나오게 그나마 예방을 하려면 소변을 참았다가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지 말고 바로바로 가면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네.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가급적 피합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치과 진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필요하대요. 입안이 많이 헐고 잇몸이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조카에게 부드러운 칫솔을 사오라고 했는데 나름 고심을 해서 사온 것 같은데 별로 부드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칫솔모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이렇게 환자용 그런 어떤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치과에 가면 있으려나요?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직은 제가 입이 헐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를 세게 풀지 말고 배변 시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의 상의 없이 아스피린 등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지혈이 안 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뭐 뻑하면 응급실 가라네요. 오심과 구토. 네, 오심과 구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보통 한 3일 그 항암 주사를 맞고 3일째부터 좀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뭐 그런 메스꺼움과 구토가 없어요. 구내염이란 입안이 마르고 헐며 부어오르는 따가운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워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헐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항암제가 입이나 목에 있는 점막 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내염은 항암제 투약 후 5일에서 7일 즈음에 증상이 나타나며 10일에서 14일 경과하면 회복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잇몸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중에는 절대로 치과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드러운 칫솔이랑 생리식염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4번 정도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가글을 하래요.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글인이나 뭐 케어 가글 이런 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합니다.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습제를 바릅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구강건조증 네,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며 구강점막에 상처나 탈수, 불안, 우울 등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별의별 부작용이 식욕부진, 항암화학요법 중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식욕부진입니다. 식욕을 잃게 되면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기운이 없고 피로 또한 쉽게 오게 됩니다. 식욕 저하가 영양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 아직 식욕 부진 없고 너무 잘 먹어요. 네. 예방 및 대처 방안.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환자가 평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다양한 양념이나 소스를 이용합니다. 뭐 소량을 먹더라도 영양 밀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형태로 먹도록 합니다. 미숫가루, 우유, 두유, 과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설사, 항암제가 장 점막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 속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고 심한 복통이나 열이 동반될 경우는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의 진단 하에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제를 처방해줘요. 항암제를 맞고 나올 때 지사제를 처방해줘서 물 같은 설사가 이렇게 나오면 2알부터 시작을 하래요. 2알 먹고 안 되면 3알, 안 되면 4알 뭐 이런 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네, 까똑이 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복용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설사는 아직 없었어요. 없었는데 좀
변을 첫째 날 항암 주사 맞고 둘째 날에 좀 여러 번 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변비가 생기면 그 마그밀을 약국에서 사서 먹으래요. 마그밀. 변비는 평소 배변 습관보다 배변 횟수가 감소하거나 배변 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하며 항암제 투여로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특정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변비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네.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항문 주위 상처로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마그미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관장이나 좌약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탈모.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오네요. 머리와 몸의 모낭은 급속히 자라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암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의 정도는 약물의 종류, 투여된 용량, 스케줄 및 투여 경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는 머리뿐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치료 시작 후 2, 3주 안에 시작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 6에서 8주 정도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이전의 머리카락과 색깔, 굵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아 진짜? 이거 몰랐는데? 색깔이 달라진다고? 설마 노랑머리 나오진 않겠죠? 흰머리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흰머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빗질은 부드럽게 하고 순한 샴푸를 사용합니다. 드라이어 사용 시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네요. 사실 제가 이제 머리는 제가 원래 허리까지 왔었는데 머리를 한번 잘랐어요. 이제 친구한테 머리카락을 잘림을 당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거 아주 재밌거든요. 아무튼 한번 잘랐고 머리카락 한번 잘라서 지금 짧은 단발인데 제가 이제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면 또 괜히 사실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머리 다시 날 텐데 뭐 전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배우라서 그런지 뭐 그리고 처음에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커트머리를 했었는데 되게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커트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니까 머리를 커트로 자르면 캐릭터가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못했던 것도 있고 좀 이제 나이 먹어서 얼굴도 좀 이렇게 살이 없고 한데 머리 이렇게 딱 자르면 잘 어울릴까? 어렸을 때처럼 예쁠까? 막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커트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커트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다채롭게 머리를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짧았다가 조금 단발이 됐다가 뭐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아무튼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뭉텅뭉텅 빠지면 항암할 때 또 몸도 안 좋고 한데 괜히 우울해질까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멘탈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또 그 얘기를 안 했죠. 항암을 하게 되면 생리가 중단이 된대요. 항암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항암 중에 생리가 중단이 되면 폐경 증상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게 되게 항암 때문에도 힘든데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그 멘탈 싸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친구가 먼저 유방암에 걸렸던 친구가 그 친구 이제 호르몬 양성이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5년 동안 그 호르몬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어떤 갱년기 증상으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삼중 음성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러면 그 호르몬 약을 안 먹는 유방암이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삼중 음성이 더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 병에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호르몬 약은 안 먹긴 안 먹어요. 그러나 갱년기 증상을 똑같이 겪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아, 진짜 멍청한 데는 답이 없어. 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좀 뭔가 우울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면 좋겠다 싶어서 머리를 미리 삭발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삭발을 하려면 이제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미용실을 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제 머리카락을 잘라줬던 그 친구가 아주 적극적인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굉장히 바쁜 친구지만 야 어떻게 해서 나를 머리를 좀 밀어줘 하면 당장 달려와줄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병원에 안에 그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 받으러 가기 직전에 머리를 밀고 갈까? 근데 납병동 간호사 선생님이랑 이 얘기를 물어보다가 그 항암 주사 치료를 하는 납병동 간호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주, 2, 3주 뒤에 빠지게 되는데 머리를 지금 삭발을 하면 솜털이 이렇게 난대요. 근데 그 솜털 빠지는 게 더 지저분하고 더 불편하니까 이게 막 뭉터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머리가 네, 멀쩡합니다. 아무튼 탈모, 그다음 피부 변화. 아, 이것도 되게 큰 부작용 중에 제일 그 도세탁셀의 제일 그 핵심이 되는 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피부 변화. 여기 나오는데 항암 화학요법과 관련된 피부 변화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부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갑작스런 심한 발진, 가려움증, 통증이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 각각의 증상에 따른 예방 및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 건조증과 가려움증이 생긴대요. 건조증이 정말 심하게 생긴대요. 그래서 건조하다 보니까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항암 치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습니다. 긁다가 상처가 생기는 경우 염증과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순한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하여 미온수로 가볍게 샤워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너무 오랜 시간 하거나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건조감을 증가시키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을 바르거나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릅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피부관리 제품은 건조감을 증가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면 소재의 의류나 침구를 사용합니다. 꽉 조이거나 끼는 옷도 가려움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탁물에 남아있는 세제나 섬유유연제의 찌꺼기도 가려움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일단은 오일이 좋다는 건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 먹으라고 준 동백오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친한 분이 이렇게 짜서 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 동백오일을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나 이거 어떤 화장품 발라야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 워낙 이제 똑똑하고 정보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친구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그 언니 먹으라고 준 동백오일 그거를 바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백오일 생각을 못했는데 피부 보습에 좋은 게 동백오일이잖아요. 아 그래 맞다. 그래서 동백오일 검색을 했더니 가려움과 보습에 정말 효능이, 그러니까 피부 진정에도 효능이 있는 거예요. 가려움에도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가 준 게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구입해 놓으면 산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짤 때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동백오일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알려준 게 그 병원에서 선크림을 바르라고 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근데 이제 그걸 친환경으로 천연 제품으로 발라야 될 텐데 천연 제품 잘못 사면 또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뭔가 공부를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서치도 많이 하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 검색하는 게 너무 이제는 피로도가 온 거예요. 이 화장품까지 알아보려니까 정말 너무 피로하구나 얘들아. 너희가 좀 정보를 주렴. 그리고 단톡에 올렸더니 이 친구가 언니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한살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하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 제가 이제 한살림에 가입을 했으니까
가서 들어가 봤더니 와, 한살림 화장품이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 그 성분이 다 천연인데 너무 안 비싸. 예,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제품을 제가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나 뭐 이런 걸 구입을 했죠. 사실은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는 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좀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떤 활동 스스로 실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게 좀 타이트하게 좀 제가 더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던 그런 수준에서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로 웨이스트, 내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 진단 받기 전에 제가 음, 화장품조차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만들어 오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시작을 해서 집에 그 천연 보습 제가 용기에 담아온 보습제랑 그게 있는데 그때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샴푸바랑 그런 건 있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보습제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건조함이 심하진 않는데 계속 발라요, 그냥. 미리. 예방이 더 좋으니까 미리 계속해서 바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여기 뭐 손발톱의 변화. 손발톱이 검게 착색되거나 누렇게 변하며 표면에 줄이 생기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톱이 들뜨고 건조해져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염증 소견이 보일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 네. 수족증후군도 있네요. 수족증후군이란 손바닥, 발바닥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상 감각과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궤양, 수포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젤로다, 슈텐 등에서 잘 생깁니다. 수족증후군은 예방이 중요하며 조기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피로도가 있고요. 뭐 그 외 부작용, 급성 과민 반응, 뭐 감기 유사 증상, 근육통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근육통, 신경통 뭐 이런 게 있대요. 이 그 도세탁셀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방받아온 약이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뭐를 주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이후에 맞을 수 있는 백혈구 촉진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냉장 보관했다가 이제 맞기 전에 이제 꺼내서 병원에서 이제 맞는 거죠. 이거는 그 피하 주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맞았는데 혈관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 어깨 이렇게 근육에다가 놔주더라고요. 아플 거라 그랬는데 안 아픈데요?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부작용 예방약이 있어요. 항암제 부작용 예방약을 한 번 먹는 게 16알. 16알. 네, 16알을 줍니다. 네, 이거를 항암제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을 먹어요. 아침 저녁 식후에. 그리고 요거는 어 뭐죠? 위장 보호제랑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위장을 뭐 다 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염진통제. 소염진통제는 이제 필요시 그 근육통이 올 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제가 약을 잘 안 먹는데 이제 안 참고 먹으려고요. 진통제는 이것도 위장 보호제랑 같이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항암 오기 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항암 부작용 예방약이랑 똑같은 약인데 그거는 오기 전에 하루치 2번을 먹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녹음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항암 치료 받은 그거는 다시 한번
녹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